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의 기질을 타고난 친구는 집안도 무당 집안이다. 내 친구 A는 논리학을 전공했고 어렸을 적부터 말을 너무나 잘해서 그를 대화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다. 심지어는 A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논리가 너무 완벽해서 빈틈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되려 반격을 하려다가는 내 꾀에 내가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내 친구 B는 무당의 기질을 타고났으며 그의 가족은 대대로 무당이다. 어느 날 A와 친구 B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논리학을 전공한 A는 무기론을 주장하며 귀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하였고 그걸 듣는 나와 B는 평소처럼 A의 페이스대로 휘말리고 있었다. 그리고 B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A의 무기론에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라고 A가 말했다. 너 말 듣고 보니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내가 말하자. 근데 귀신은 존재해. 라고 B가 말했다. 그럼 그걸 증명해봐. 원래 입증 책임이라고. 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증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떼야 되는 거라고. 곧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때 A에게 다가선 한 여성.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 같이 보였다. 검은색 후드티에 하얀 캔버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귀신은 있어요. 라고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럼 그걸 증명해 보세요. 저는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연은 증명할 수 없을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귀신도 이와 비슷해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의도한 것이죠. 그렇다. 여성의 반박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A와 여성은 그렇게 30분 정도를 귀신의 유무에 관해 토론을 했고 B와 나는 둘의 토론이 꽤나 재밌었다. 하지만 결국 여성은 A에게 휘말렸고 결국 여성은 몹시 분해하며 우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흡사 어린아이가 만화영화 주인공을 실제로 만났다고 아빠한테 우기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상황이 완벽하게 기울어지자 여성은 울먹였고 A는 계속해서 그 여성을 몰아붙였다.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했고 나는 A를 말렸다. 결국 여성은 A에게 당신은 그 문다리 뜨는 날 조심해야 될 거야. 라는 저주를 하고는 나갔다. A는 협박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나와 B가 겨우 말렸다. 그리고 우리는 커피숍을 나와 하늘을 보니 늦은 밤이었고 그날은 보름달이 뜬 날이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B가 말했다. 뭐가 말이야? 협박받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원래 사람은 아는 게 없으면 욕을 하는 법이거든. 라고 A가 말했다. 그래. 무당인 B는 꽤나 진지한 표정이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달은 하얀 달을 넘어 금음달이 뜨는 날이 되었으나 A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혹시 몰라서 B가 A와 함께 다녔는데 여성은 A를 스토킹하지도 않았고 카페의 논증 뒤로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금음달이 뜬 날 밤. 저녁을 먹고 9시가 지나서 내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비었다. 카페로 와라. 그때 만났던 곳. 나는 집 근처인 A가 여성과 논쟁을 벌였던 그 카페에 갔고 거기에는 A가 구석에 앉아서 계속 문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온 것을 본 A는 바로 내게 달려와서 나를 격하게 안았다. A의 경직된 얼굴이 풀리고는 말하기. 그때 만났던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날 따라와 나 좀 살려줘. 나는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몰랐다. 아마 그 여성은 어떻게 A의 행방을 알았는지 찾아내서는 A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설령 해코지를 하더라도 겨우 대학생 2학년처럼 보였던 여성을 두려워할 A가 아니어서 A에게 왜 반격을 하지 않았는지 혹시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여성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물었는데 A가 말하길 여성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누구와 함께 오지도 않았는데 여성을 보자마자 갑자기 온몸이 다 떨리더니 너무 무서워졌고 자기도 모르게 도망쳐서 카페까지 왔다고 했다. 나는 A를 천천히 달래며 진정시켰고 A가 진정되자 때마침 B가 카페에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인사를 한다. 아메리카노 아이스로요. B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한다. 아메리카노요. 네 알겠습니다.
야 A, 좀 괜찮냐? B가 A의 안부를 묻는다. 아직 A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야, 뭐냐? 내가 이상한 거냐? 아님 그 여자가 귀신이었던 거냐? A는 겨우 진정된 몸이었지만 말을 더듬으면서도 땀도 흘렸다. 어머, 두 분 화해하셨나봐요. 저번에 카페에서 그렇게 싸우시는 것 같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의 한마디였다. 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A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요, 그때 싸운 건 얘네들이 아니라 웬 여성분하고 요 녀석이에요. 아닌데, 여성분이요? 분명 두 분 맞는데. 뭐 조심하셔야 한다고까지 했잖아요. 여성분은 없었는데요. B는 씩 웃었고 입을 열었다. 있지. 두 번째 이야기, 단골 손님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 휴학 후 복학 전 시간이 약간 떠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던 중 집에서 버스 한번 갈아타면 도착할 거리에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기로 했다. 여대생이 야간 편의점을 하기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나름 얼굴에 자신도 있었고 여긴 등산로 입구라 밤이 되면 손님도 없고 근처에 편의점 말고는 불빛도 없는데 대체 무슨 깡으로 그 알바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손님이 없어 편한 것과 나의 안전을 맞바꾼 정말 위험한 짓이었다. 그래도 100m 거리의 옆가게에 고기 써는 오빠 3-4명이 기숙을 하는 방이 있어서 그거 하나 믿고 알바를 시작했다. 편의점과 고기가게 사장이 동일해서 사장이 오빠들에게 나를 부탁해놨다. 새벽에 너무 일찍 자지 말고 밤에 술도 좀 처먹으면서 편의점 자주 들락거리라고. 또 하나 다행인 건 주변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가끔씩 미군과 카투사들이 들락거리거나 사복 입은 군인들이 편의점 옆에서 맥주를 마시기도 해서 나름 든든했다. 이 알바가 새벽에 일하니까 경찰분들이 순찰을 자주 와주셨다. 취객이나 강도가 오미조차 너무 후미진 곳이라서 진상 없이 평온한 알바의 나날을 보내던 그 어느 날 편의점 앞에 어떤 차가 급히 서더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헐레벌 뛰어오셨다. 들어오자마자 문 잠가요. 문 잠가줘요. 나 죽어요. 하고 소리치며 들어왔다. 같은 여자고 신발도 없이 꼴이 말이 아니길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서 정말 재빨리 편의점 문을 잠궜다. 무슨 일이냐고 괜찮으시냐고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 블라우스 뒷섭이 찢어져 있고 머리도 산발에 여기저기 폭력의 흔적이 보여서 정말 행멘붕이었다. 아, 주머니 옷 찢어주셨어요. 그러자 야요. 놀랬죠. 미안해요. 여기 옷핀 있어요. 하고 계산 후 옷을 추스르 시려는데 뒷목덜미 쪽이라 좀 헤매시길래 내가 해준다 하고 아주머니는 그냥 그대로 바닥에 앉으신 채로 내가 옷을 야며 주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했다. 그때 옷 여미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아줌마를 창고에 숨기고 경찰을 부르던가 오빠들 부르러 기숙방으로 뛰어갔어야 했는데 옷을 옷핀으로 추스른 후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차량이 급정거했다.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오더니 편의점 안에 아줌마를 보고 들어오려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 나한테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아줌마가 문 열면 안 된다고 경기를 일으켰다. 죄송합니다, 못 열어요. 라고 내가 말하자 안에 아줌마 남편이니까 괜찮으니까 문 열어요. 라고 아저씨가 말했다. 안 돼요. 몇 번의 부드러운 회유에도 내가 너무 단호히 안 열어야 하니까. 열어. 열어. 이깟 문 부숴버린다. 열어. 하고 막 소리 지르길래 아줌마에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하니까 아들이 곧 올 테니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문 열어달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문 열지 말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어리석고 우매한 나는 그런 거보다 하고 말았다. 아저씨는 화를 내다 힘이 빠졌는지 문을 사기는 표정으로 편의점에서 좀 떨어졌다. 아줌마랑 편의점 제1구석에 숨어서 거에 부둥켜 안다시피 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와중에 젊은 오빠가 도착했다. 아들이구나. 이제 아줌마도 나도 안전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주머니, 아들 왔어요. 하니까 바깥에 그 오빠가 자기가 그 아줌마 아들 맞으니 문을 열라고 했다. 내가 문 열어도 돼요? 하니 아줌마가 안 된다고 소리쳤다. 아들 오면 가는 거 아니었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아줌마는 그저 안절부절 못했다. 이번엔 아저씨랑 젊은 오빠가 같이 문에 매달려서 회의 2차전에 들어갔다. 엄마 나왔으니까 이제 나와. 집에 가자. 경찰 오면 나갈 거야. 라고 아줌마가 말했다. 분명 아줌마가 아까 경찰 신고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근데 아줌마가 저 말을 하자 갑자기 젊은 오빠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힘껏 막 밀고 땡기고를 시전했다. 열어. 시발 열어. 열어. 나가자고. 가자고. 얇은 유리문을 잡고 문이 부서져라 흔드니 진짜 부서질 것 같이 막 유리가 휘청거렸다. 저 문이 부서지면 아줌마를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 오빠 보고 막 문 못 열어요. 하지 마세요. 하고 무서움의 악다구니를 쓰며 경찰에 울먹거리면서 신고했다. 난 계속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세요. 하고 경찰 올 때까지 울먹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곧이어 경찰 아저씨가 사이렌 켜고 날아오신 듯 도착했다. 경찰이 와서 내가 신고자라서 상황 설명드린 후 아줌마를 밖에 내보내고 상황을 지켜봤는데 경찰이 경찰서 가게 아줌마 보고 경찰차에 타라고 하니 아줌마가 이제 괜찮다며 자기 차 있으니 집에 가겠다고 했다. 젊은 오빠가 나서며 자기가 아들이니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경찰이 아줌마에게 아들과 같이 가겠냐라고 물어봤다. 아줌마는 자기 차가 있으니 자기가 몰고 가겠다고 했다. 엄마 지금 놀랬으니까 내가 운전할게. 내 차 타라고 오빠가 계속 말했지만 아니 나 내 차 내가 몰고 갈게라고 오빠한테 대답한 게 아니라 경찰한테 대답했다. 경찰은 그럼 집까지 차로 뒤 따라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차 4대가 한 번에 쪼르륵 빠져나갔다. 이걸로 끝이었으면 좋았을걸. 며칠 뒤 새벽에 단골 손님이 들러서 해준 말이 공포였다. 아가씨 며칠 전에 무서운 일 있었죠? 그걸 사장님이 어찌 아세요? 경찰 친구 있어요. 가게 오빠들이 말해줬어요. 앞으로 또 그런 일 있으면 문 잠그지 말고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아요. 네. 징예씨 큰일 날 뻔한 거 내가 형님들한테 말 잘해놔서 다행인 줄 알아요. 형님. 그러하다. 학기 복학으로 인해 알바가 얼마 안 남아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산 근처의 하우스에 꽤 큰 도박장이 있다고 했다. 쫓겨왔던 아줌마는 하우스에서 돈 날려서 잡혀 있다가 도망쳐서 나한테로 온 것이었다. 그 아줌마를 숨겨준 그리고 경찰을 불러버린 내가 괘씸해서 조폭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다가 내 단골 아저씨가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아직 어린 민간 애기 건드려서 뭐 좋을 일 있냐고 열심히 사는 착한 애기라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기묘했던 그 상황이 아다리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중간 직급, 젊은 오빠는 아저씨 부하. 아줌마가 아들이 곧 온다는 말을 듣고 아저씨가 젊은 부하를 불러냈던 것. 아줌마도 도박하다 도망쳐 온 거라서 내가 경찰 부르기를 꺼려했다가 자기가 아줌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젊은 오빠의 존재 플러스 유리문이 부서질 것 같으니까 그제야 신고하라고 했던 것. 남편 못 들어오게 경기를 일으키며 문을 열지 말랐던 아줌마가 왜 집으로 간다 했겠는가? 도망친 곳이 집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던 것이다. 가끔씩 커투페나 카드랑 편의점 커피, 담배를 쓸어 가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밤새 노시나 보다 싶었던 그 아저씨가 사실은 심부름꾼이었던 것이다. 어쩐지 술은 한 병도 안 사가더라. 난 그냥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들인 줄 알았지. 사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왜 말 안 해줬냐고 하니까 편의점 알바가 경찰이랑 짜고 심부름꾼 신고해서 뒤 밟으면 도박장 들통나니까 신입 알바들한테 도박장에 대해 말 안 해준다는 것이었다. 가게와 가게 사람들 안위를 위해서 말이다. 나는 곧 알바 그만두니까 그리고 그런 일 있었으니까 말해준 거라고. 세상에는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완벽한 그녀. 우리 집 근처에 여자아이가 이사해 온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녀의 집에는 아빠가 없었다. 엄마는 어린 나이 눈으로 봐도 아주 젊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와 나는 다른 반이었지만 금세 사이가 좋아졌다. 그녀는 밝은 성격이 아니라 친구가 적었다. 책만 읽고 있어 친한 친구가 없었던 나와 그녀는 서로 집에 놀러 다니며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고민거리를 말해주었다. 엄마가 자주 때리는 것, 같은 반 여자아이가 괴롭히는 것,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지만 그 소녀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 처음에는 내가 주로 말하는 편이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보통 그녀가 이야기하고 나는 듣는 쪽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좋아했던 남자 주위의 여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여자애들이 밉다고 했다. 그 괴롭힘을 못 본 척하고 있던 반 친구들 모두 다 밉다고 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복수나 반 친구들의 욕을 끝없이 계속 이야기했다. 나는 단지 조용히 맞장구만 쳐주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그녀의 행실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놀러 다니고 언제부턴가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다. 가정 환경도 악화되어서 깊은 밤중에 갑자기 엄마와 크게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신고로 경찰이 집에 온 적도 있었다. 이웃들이나 학교 친구들과도 사이가 나빠져서 낙서나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질 나쁜 장난이 그녀의 집에 행해졌다. 한 번은 편지함에 죽은 고양이 시체가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다. 어머니도 나에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나도 그녀의 모습을 보는 일이 부쩍 줄었다. 갑자기 늙어버린 듯한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고 밥은 방문 앞에 놓고 가고 깊은 밤중 화장실에 갈 때만 나온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나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문 너머에서 돌아가라고 고함칠 뿐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문틈새로 살짝 보인 그녀는 창백하게 여유 있었다. 말라비틀어져 버린 걸레 같았다. 나는 매일 그녀를 만나러 갔다. 부모님과 말다툼을 했다. 겨우 친해질 수 있던 친구와도 멀어져 버렸다. 그런데도 매일 그녀의 집으로 만나러 갔다. 그러다 그녀와 겨우 문 너머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던 일,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잡힌 일, 남자친구가 생겨 기뻐했는데 희임에 실패해서 아이가 생기자마자 도망가버린 일, 도움받고 싶어서 상담한 모친에게 반광난 상태로 맞은 일, 아이를 낙태한 일, 죽으려고 했던 일, 손목을 그어버린 일. 예전처럼 그녀가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나는 맞장구를 친다. 내 의견을 물어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무난한 방향으로 말한다. 그러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점점 성격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어느 날 그녀는 집 근처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아래쪽에 풀밭이 있었고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울면서 사과했다. 엄마와 나에게 폐만 끼치고 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뛰어내렸다고 했다.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했다. 드러누운 채로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어려웠다. 위로하면서 그녀에게 프러포즈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온몸의 물기를 다 짜내려는 듯이 울면서 진심이야? 이런 나라도 좋아. 정말로 좋아.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 질문받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주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얼굴을 찌푸리며 반 친구들을 욕했을 때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거칠어져 있었을 때도, 일방적으로 계속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었을 때도, 내가 울면서 엄마가 때린다고 고백했을 때도, 방에 틀어박혀서 마치 딴 사람처럼 말라버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을 그 여학생들에게 알려줬을 때도, 너의 집 편지함에 죽은 고양이를 집어넣고 있었을 때도, 너의 남자친구를 몰래 따라가 없애버렸을 때도, 다리의 감각을 잃고 하얀 침대에 삼켜질 것처럼 조그맣게 누워있는 지금도 쭉 너를 좋아해. 이것으로 너는 완벽하게 나만의 그녀다. 우리 이번에 결혼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개 키우는 사람들의 주의사항. 저희 집은 집에 작은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개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그냥 마당에 풀어놨다가 어느 날 보니 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또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강희지의 이름은 뽀미였고요. 그냥 평범한 푸들입니다. 저는 뽀미와 함께 산책을 자주 갔었고 산책을 가면서 이웃들을 만나고 폐지를 줍는 앞집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뽀미를 볼 때면 소시지나 먹을 것을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뽀미한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바로 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름이라서 더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샤워를 할 때나 산책을 갈 때도 물웅덩이만 보면 좋아서 막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한강에 산책을 할 때면 한강에 뛰어들려고도 합니다. 물론 개의 암은 할 줄 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 뽀미마저 사라진 겁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너무 쏟아지면서도 뽀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름이라서 너무 더웠지만 더위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었고 전 설마설마해서 한강에 가게 되었지요. 한강을 찾아간 저는 밤이 새도록 뽀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밤이 다 지나가고야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가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보여서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서 뽀미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집에 가는데 잘 먹어. 정말 아주 작은 소리로 뒤에서 저런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쳐 바로 뒤를 돌아보고 되물었죠. 할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이성을 잃기 직전이라서 할머니를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게 친절했던 할머니와 새벽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들렸거든요. 잘 먹어지라는 세 글자가. 저는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이른 아침에 잠을 자려고 했지만 샤워를 하면서 피로가 어느 정도 가시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뽀미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샅샅이 찾아다니다 결국 집 근처 산입구 경로당까지 갔었지요. 그리고 그 경로당까지 들어갔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이는 건 큰 가마솥이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가마솥을 보니 우리 뽀미가 들어갈 수도 있을 만한 크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경로당까지도 다 찾아보고 난 후 집에 돌아가려고 경로당을 나오는데 털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요. 저는 뭐지? 하고 털을 만져보니 우리 뽀미의 털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경로당의 모든 장롱과 사물함은 다 열어보았지만 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냉장고까지 열어보니 된장이랑 뭐 먹다 남긴 육개장 같은 것뿐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뽀미를 잃은 절망감에 모든 것이 뽀미와 관련돼서 생각이 났었어요. 결국 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경로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끝이 없더군요. 경로당 앞에 쓰레기통까지 뒤지러 갔었어요. 쓰레기통을 열자 그 안에는 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털은 뽀미와 같은 하얀 털에 심지어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조사를 하려 경로당과 그 경로당 근처의 CCTV를 보고 나니 폐지를 줍던 그 할머니가 우리 뽀미를 데리고 가는 장면과 경로당 앞에서 할아버지들이 몽둥이로 우리 뽀미를 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뽀미를 잡아서 패 죽이고 보신탕을 끓여 먹었던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뽀미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 키우던 개마저도 잡아서 먹었더군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냥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합의는 절대로 볼 수 없었지요. 근데 합의를 안 봐봤자 어차피 노인 들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이 무겁지가 않아서 처벌도 정말 미약하다고 하더군요. 아마 심해봤자 집행유예래요. 잡종이라서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았고요. 하하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다들 하나같이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한테 친절하게, 특히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개한테 식탐으로 유혹한 뒤에 나중에 몰래 훔쳐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하루빨리 반려동물 관련 법안이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뽀미를 위해 좋은 곳에 가라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참 수지장. 초등학생 무렵 부모님이 이혼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어 외갓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어머니의 고향은 토호쿠 지방에 있는 마을로 꽤 쇠약한 곳이었다. 집도 드문드문 있을 뿐이고 마을의 가게라고는 작은 슈퍼 하나와 편의점 하나가 전부였다. 그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지만 전교생을 합쳐도 20명이 안 됐다. 나하고 동갑은 3명뿐이었다. 전학을 오고 1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날부터 나는 한 학년이의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어차피 시시한 거였겠지. 나는 그 아이가 너무 싫어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문득 나는 참수지장을 떠올렸다. 참수지장이라는 건 막 이사 왔을 무렵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었다. 작은 공원 안쪽 숲에 있는 목이 없는 지장보살 3개. 거기에 절대로 공약물을 바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외할아버지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나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듣고 말았던 것이다. 그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하고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면 그 상대를 죽여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참수지장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도시락을 먹는 날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2개를 안 먹고 참은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참수지장에게 바치고 소원을 빌었다. 그날 밤 자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하고 갑옷을 입고 걷는 듯한 소리였다. 모자라.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런가? 지장보살은 모두 셋이었지. 주먹밥이 하나 모자랐던 건가? 이튿날 아침 나는 주먹밥을 하나 가지고 학교로 향했다. 그리고 도중에 참수지장 앞으로 가니 어제 바쳤던 주먹밥 2개가 그대로 있었다. 가져온 주먹밥을 공양하려던 순간이었다. 이 미친 자식이 뭐하는 짓이냐?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위에서 눈에 익은 아저씨가 달려오더니 생각할 틈도 없이 얻어맞았다. 고지연하는 아저씨한테 질질 끌려 집으로 왔다. 아저씨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고함을 치며 뭐라 말하고 돌아갔다. 저녁이 되자 많은 어른들이 집으로 왔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저 사과만 하고 있었다. 토호쿠 사투리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몰랐지만 나도 같이 열심히 사과를 했다. 뭐가 뭔지는 몰라도 큰일이 난 것 같았다. 그게 며칠이고 이어진 끝에 우리 집은 마을 전체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되었다. 참수지장에게 공양을 한 집은 따돌린다는 게 옛부터 내려오는 규칙이었다고 한다. 우리 집 사람들과는 아무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슈퍼든 편의점이든 우리한테는 물건도 팔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바로 해고당했고 나는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동사무소에 항의하러 갔지만 거기서도 무시할 뿐이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미 이 마을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어머니는 도쿄로 이사하자고 했지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기에 이 마을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괜찮으니 둘이서 도쿄로 가려무나. 어머니는 남겨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걱정했지만 여기에서는 어머니도 일할 수 없고 나도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생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도쿄로 다시 이사했다. 외갓집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먹을 것이나 옷도 택배로 자주 붙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선이 끊긴 것인지 전화가 먹통이 되었다. 마을에 쇼핑하러 나왔을 때 공중전화로 외할머니가 전화를 걸 때를 빼면 편지만이 유일한 연락수단이 되었다. 시골에 내려갔을 때 전화를 고치자고 제안했지만 두 분은 이대로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하셨다. 아마 그 외에도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걸 포기했달까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내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 마을 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저지른 일을 후회한다던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미안해서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발소리와 모자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 때문이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저 소리가 들릴 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다. 어느 날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외갓집에 보낸 택배 때문이었다. 몇 번을 찾아가도 집에 아무도 없어 배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기분 나쁜 예감이 엄습했다. 아니,
반 정도는 아마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있다면 전화가 왔을 터인데 그런 것 하나 없이 부재 중이라니. 나는 어머니와 곧바로 외갓집에 향했다. 외갓집에 도착한 것은 밤늦게였다. 외갓집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다. 현관문을 두드려봐도 아무 대답이 없다. 현관은 미닫이 문이라 가볍게 열 수 있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여놓은 순간 확신했다.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썩은 내가 풍겼다. 어머니는 소리를 죽인 채 오열하고 있었다. 안에 들어가 불을 켠다. 어디일까? 침실일까? 현관을 들어가 오른쪽으로 돌면 침실이다. 침실에 가는 도중 왼쪽 방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 불간이다. 안을 보니 할머니가 떠 있었다. 목을 매달고 있다. 할아버지는 같은 방에서 이불 위에 누운 채 죽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처럼 울었다. 우선 밖에 나가자고 어머니를 달랬지만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막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이라 시골에서는 전파가 닿지를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가까운 파출소까지 걸어가 신고했다. 할아버지는 병사, 할머니는 자살인 것 같다고 경찰은 말했다. 병을 앓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 할머니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따로 장례식은 치르지 않기로 하고 스님을 영안실에 모셔 경을 울리고 화장했다. 집에 돌아가는 날 사진 같은 걸 챙길 요령으로 외갓집에 들렀다 가기로 했다. 두 분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말고는 없었기에 어머니는 상속도 하지 않을 생각인 듯 했다. 이 마을에 오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다. 어머니가 집에서 이런저런 처리를 하는 동안 나는 그리운 길을 걸었다. 등굣길이다. 공원에서 그네를 타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이 마을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돌아갈까? 하지만 그 발소리와 목소리는 그걸 끊어내야만 이 마을과의 관계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숲 안에 들어가 참수지장에게 가져온 주먹밥을 하나 바쳤다. 무엇을 바랄까? 누구를? 바로 생각나는 이름이 없었다. 나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걸까? 이 마을 사람 전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빌었다. 공원 쪽을 보자 대여섯 명의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다. 면식이 있던 사람도 있었다. 아마 저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렸겠지. 내가 다가가자 눈을 돌리고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지나쳤다. 그 이후 발소리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